성경 요한계시록은 미국의 출현을 다음과 같이 예언하고 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성경은 역사 이래로 출현했던 제국들을 짐승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는데 다니엘서에서도 사자, 곰, 표범, 용 등의 짐승들은 각각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것들이었다. 성경 요한계시록에도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는 짐승이 용처럼 말을 하고 있다고 표현해 놓고 있는데, 이는 어린 양 같은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태동했지만 이후에는 용처럼 말하는 강력한 힘을 가진 제국주의 국가로 변모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역사 이래로 그런 나라가 있었는가? 그렇다, 바로 미국이다. 처음에는 청교도들이 이주해 옴으로써 기독교 정신으로 태동한 민주주의 국가였지만 이후에는 강력한 군사대국으로 변모하여 현재 전 세계에 용처럼 군림하는 나라가 되었지 않은가. 이러한 성경의 예언은 역사 속에서 은밀히 성취되었다. 초창기 미국의 역사는 민주주의 헌법 국가를 수립하려 했던 초기의 개척자들, 즉 미국의 초기 대통령들과 반대로 그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미국을 또다시 중세 유럽 사회 같은 소수의 엘리트 특권 계층이 지배하는 사회로 회귀시키고자 했던 유럽의 로스차일드 금융왕조와의 패권 다툼이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7명의 대통령이 암살당했으며 그 중에는 링컨도 포함되어 있다. 링컨 등 미국의 초기 대통령들은 의회에 화폐 주조권을 부여하려 했지만 유럽의 카톨릭과 결탁된 봉건귀족 엘리트 세력들은 자신들의 지배권을 유럽에서 전 세계로 확장하기 위하여 미국의 연방중앙은행을 설립하여 자신들의 금권으로 미국을 통제하려고 했다. 이 연방은행을 저지하다가 미국의 대통령들이 암살당한 것이다. 결국 각종 음모와 정치 공작 등으로 유럽의 엘리트 귀족 세력은 미국의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여 연방은행을 설립하게 된다. 미 연방은행은 사기관으로서 이 엘리트 세력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돈을 찍어내어 미국 정부에 빌려줌으로써 미국인을 빚의 올감에 걸어놓고 미국의 정치 군사 경제를 자신들의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연방은행을 통하여 이들이 성취하고자 했던 목표는 유럽의 각국들에게 전쟁 자금을 빌려주고 서로 총질하게 하여 전쟁으로 돈을 버는 일이었다. 그렇게 하여 역사적으로 발생했던 사건이 바로 세계 1, 2차 세계대전이었던 것이다. 이들은 나치 독일 히틀러에게도 돈을 빌려주고 공산주의 소련 스탈린에게도 돈을 빌려주어 서로 싸우게 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의 핏값으로 전쟁 수익을 챙겼던 것이다. 이들의 통치 전략은 세상을 이념이나 종교로 양분하여 항시 적대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그 긴장 속에서 전쟁을 일으켜 세상을 지배해 나가는 것이었다. 이러한 전략은 6.25 한국전쟁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1차 세계대전 종료 후 미국의 루스벨트, 소련의 스탈린, 영국의 처칠 등이 모여서 회담을 갖고 극동의 한반도를 양분하기로 결정한다. 이들은 미국과 유럽을 지배하고 있는 금융 엘리트 귀족 세력들의 꼭두각시로서 그들의 정책에 따라 회담을 열고 한반도를 두동강낸 것이다. 이유는 이 극동아시아에서 자본주의 대 공산주의 이념 대립으로 긴장관계를 조성하고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 전쟁을 일으켜 또다시 전쟁 수익을 벌어들이고자 함이었다. 이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6.25 한국전쟁에는 아직까지 수많은 의문점들이 남아있는 것이다. 조세프 C. 골든의 저서 한국전쟁은 납득할 수 없는 많은 비밀스러운 내용이 엉켜있는 전쟁이라고 저술을 하고 있으며, 일본 동해대학의 중국계 사세이키 교수는 한국전은 2차 대전 때 소모되지 않고 남아있는 엄청난 양의 군수물자를 소모하여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려는 미국 월가의 재벌, 로스차일드, 록펠러, JP 모건 등들의 압력에 의해서 치밀하게 계획된 대리전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자, 지금부터 6.25 한국전쟁은 미국과 소련의 고위 정치인들이 서로 손을 잡고 일으킨 전쟁이라는 증거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 미국의 남한에 대한 의도적 무기 지원 회피.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 연합국, 미국, 영국, 소련의 대표자들인 루스벨트, 처칠, 스탈린 세 사람이 포츠담과 얄타에서 회동해 조선반도를 남과 북으로 나누기로 합의하면서 소련은 북한에 탱크, 비행기, 대포 등의 중장비를 지원했지만 미국은 그에 반해 남한의 지원에 소홀히 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의 메가더 장군은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당시 남한군은 38선을 따라 4개 사단이 배치되어 있었다. 이 군인들은 훈련이 잘 되어 있었으며 매우 용감했고 애국심도 투철했다. 그러나 그들은 장비와 조직면에서 전투 가능한 군대가 아니라 전투 경찰대 정도의 무력밖에 없었다.
공중이나 해상의 지원은 전혀 없었고 장비는 모두 경장비뿐이었으며 탱크나 포대 등 기본적으로 필요한 장비 역시 너무나 초라한 상태였다. 이렇게 남한군을 초라하게 만들기로 결정한 것은 바로 미 국무성 펜타곤이었다. 이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자 그들은 남한이 북한을 침공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취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재미있는 근시안적인 이유로 북한이 남한을 침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준 것이다. 회고록에서 메가더 장군은 직접적인 표현은 피했지만 미국의 결정에 대해 분명히 의구심을 표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메가더 장군은 한국의 군사력은 최소한 북한의 남침을 방어할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건의하였으나 번번이 펜타곤으로부터 거절당했다. 미국은 2차 대전에 사용했던 장비를 태평양에 버릴 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남한에 대한 장비 지원이 인색했던 것은 전쟁을 위한 의도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두 번째, 에치슨 국무장관의 극동방어라인 선언. 김일성이 남침 계획과 관련해 모스크바를 두 번째 방문했을 때 소련의 적극적인 조언을 구하면서도 무엇보다도 깊은 우려를 표한 것은 남침했을 경우 미군이 개입하느냐에 대한 문제였다. 김일성 입장에서는 세계 최강의 군대와 싸우는 것은 사실상 승산이 없는 것이 확실했기 때문이다. 스탈린의 반응은 한반도 문제는 어디까지나 일종의 동족 간의 내전 문제이기 때문에 미군이 직접 개입하는 것은 미국 의회와 유엔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쉽지 않은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안심시켰으나 김일성은 결심을 굳히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었다. 이러한 북한과 소련 간의 동향 정보는 빠짐없이 CIA를 통해 미국에 전달되고 있었음에도 이 무렵인 1950년 1월 12일 미국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는 아시아에서 미국이 직접 담당해야 할 극동방어선, 일명 에치슨 라인이 선포되었다. 이것은 한반도를 제외한 알류산 열도와 일본 및 필리핀만을 연결하는 방어선으로 소련의 팽창주의를 봉쇄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었다. 이 발표는 한국에 대한 방어 의지가 없다는 분명한 표시로 한국 국민에게는 크나큰 실망이었으며 특히 북한이 소련을 등에 업고 남침을 호시탐탐 노리는 상황에서 충격은 더욱 컸었다. 더욱이 이러한 발표가 6.25 전쟁 발발 5개월 전이라는 점과 김일성이 남침 결심을 굳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남침을 유도하기 위한 미국의 의도적 음모였다는 의문을 벗어버릴 수가 없다. 세 번째, 남침 정보의 고의적 은폐와 차단. 북한의 남침 정보는 전쟁 발발 2년 전부터 각종 정보와 루트를 통해 미국에 끊임없이 입수되었다. 첩보 보고 중에는 남침을 오판하기 어려울 만큼 명확한 정보들이 꽤 있었지만 미 펜타곤은 이러한 정보들을 번번이 외면했다. 6.25 전쟁을 얼마 앞두고 북한에서는 38선 3km 이내 살고 있는 주민들을 철수시키고 있다는 정보가 펜타곤으로 전해졌지만 접견지대의 지뢰를 제거하는 움직임으로 보인다며 단순 정보 처리해버렸으며 평양 외곽의 주요 교통요지인 사리온과 38선 간의 철도 노선 이용이 군사용을 제외하고는 모두 폐쇄되었다는 정보도 단순 첩보로 철회해버렸다. 북한 전역에 거쳐 군대 통신과 간호원 여성의 신규 모집과 10대 청소년을 징집하고 있다는 정보 역시 무시되었으며 더욱이 후방에 배치된 대부분의 군대가 최전방에 배치되었다는 정보 역시 묵살되고 말았다. 이 밖에도 중국에서 활동하는 CIA 요원의 정보는 6.25 전쟁의 정확한 디데이까지 알고 있었고 일부 중공군이 북한 국경지대로 이동 중이라는 정보가 있었음에도 미국은 이를 일체 한국군에 알려주지 않았다. 또한 한국에 거주하고 있었던 미국 가족들은 2천여 명이 있었는데 전쟁 발발 직전에 대기하고 있던 노르웨이 국적선 홀도를 탑승하여 일본으로 철수했으며 영국 영사관 직원들도 전쟁 발발 하루 전에 전원 철수했다. 의심스러운 사실은 미국 대통령의 수행 기자들에 의하면 트루먼 대통령은 당시 휴가 중이었으며 한국 전쟁이 일어나던 날 초조하게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고 비서에게 무슨 전화가 없었느냐고 몇 번이고 물어봤다는 사실과 마침 그때 국무장관으로부터 한국전이 발발했다는 보고를 받고 하듯 놀라거나 흥분함이 없이 예상이나 했다는 듯이 침착하게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곧바로 워싱턴으로 향했다는 것이다. 네 번째, 소련은 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는가? 국제정치학자들은 한국전쟁 발발 당시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을 20세기의 미스터리 중의 하나라고 표현했다. 그리고 일부 학자들은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한 후 5일간 서울에서 지체하여 전승의 결정적 시기를 놓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소련의 거부권 불행사와 북한의 작전 실패가 치밀하게 계획된 음모로 인한 것임이 드러나고 있다. 1950년 6월 27일 한국전쟁과 관련하여 미국의 요청에 의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소집되었다. 당시 소련 대표로 참석한 야코프 마리크는 결정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타이밍에 회의 도중 퇴장해버렸고 4개국 만장일치로 유엔군의 한국 파병이 통과되고 말았다. 소련 대표는 당시 상임이사국은 물론 유엔 회원국도 아닌 중공을 회의에 참석시켜야 한다는 엉뚱한 문제를 제기했고 그 문제로 논쟁을 벌이다가 퇴장해버린 것이다. 만약 그때 소련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거부권을 행사했었더라면 유엔군은 참전할 수 없었으며 그 결과 오늘의 남한 즉 대한민국 민주주의 공화국은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역설적으로 소련의 유엔군 참전 거부권 미행사로 북한의 적화 통일이 완성될 수 없었다는 것이다. 후프는 그의 회고록에서 스탈린이 참석하지 말라고 했을 뿐 그 이유는 말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였다. 소련의 스탈린 역시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미국 월가의 금융세력의 꼭두각시라고 의심을 사는 부분이다. 소련의 거부권 포기는 공산주의 종주국으로서의 소련을 의지하던 북한에게는 치명적 타격을 주었고 전 세계 공산국가에 크나큰 실망을 안겨주었다. 소련이 이러한 후유증을 감수하면서까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6.25 한국전쟁을 담보로 한 핵개발 정보 때문이었다고 학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소련은 공산주의 팽창을 추진하면서도 미국의 핵 보유 때문에 경쟁에 밀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때에 소련은 핵 개발 정보를 미국 내에 군산복합체를 주무르고 있는 금융 엘리트 세력들에게 전달받고 대신 적당한 시기에 한반도에서 조성되는 전쟁 업무에 적극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수락하였다는 것이다. 5번째, 미국은 중공 참전을 의도적으로 부추겼음. 6.25 전쟁 발발 이틀 후인 1950년 6월 27일 자유중국 대만의 장제스 총통은 본토를 찾을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장 총통의 계획을 단호하게 반대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자유중국 정부에게 중국 본토를 향한 공중 또는 해상의 어떠한 활동도 중지하도록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때 트루먼 대통령은 자유중국이 중공 땅을 회복하려는 일이 미국의 국가정책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그것으로도 모자라 장 총통이 혹시 무슨 일을 저지를까 염려해 대만 해협에 미국의 7함대를 배치하기까지 했다. 맥아더 장군은 회고록에서 이러한 조치는 미국 정부가 중공으로 하여금 한국전에 참전하도록 부추긴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다 라고 말했다. 그 증거는 맥아더 장군의 요청을 일축해버린 미 국무성의 태도에 여실히 드러나 있다. 1950년 10월 맥아더 장군은 중공군이 압록강 북쪽 만주에 집결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는 이를 미 국무성에 보고했지만 미 국무성에서는 중공군이 한국전에 관여할 가능성은 전혀 없으니 안심하라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중공군은 1950년 10월 15일에 압록강을 넘어 한국전에 참전하고 말았다. 이는 한국전을 오래 끌기 위한 미국의 음모라 볼 수 있다. 전쟁을 더 오래 끌수록 미국 월가들에게는 돈이 되기 때문이다. 이상 미국이 6.25 한국전쟁을 유도했다는 5가지 증거를 심도 있게 살펴보았는데 미국은 왜 이렇게 6.25 한국전쟁을 기획하고 실행했을까? 이유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에서는 원자탄 개발을 위한 소위 맨하탄 프로젝트가 극비리에 진행되고 있었는데 실험을 완료하고 실제 사용함에 있어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 그것은 미국이 일본과 장기전을 준비하여 엄청난 양의 군수물자를 준비해 놓았었는데 원폭을 투하함으로 전쟁이 조기 종료되면 그 재고 군수물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였다. 결국 미국은 원폭을 투하해서라도 태평양 전쟁을 더 이상 장기화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렸고 그 대신 미군이 3년간 쓸 수 있는 엄청난 양의 군수물자는 5년 내에 특정 지역에서 전쟁을 조성하여 처분한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던 것이다. 그것이 바로 태평양 전쟁 종료 5년 후인 6.25 한국전쟁이었으며 한국전쟁은 정확히 3년 동안 진행되었다. 미국 연방은행의 주인인 월가의 금융 엘리트 세력들은 미국의 군수산업체와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6.25 한국전쟁 시나리오를 해방 직후부터 치밀하게 계획했었던 것이다.
미국의 펜타곤을 조종하는 군수산업체는 전쟁으로 돈을 벌고 미국 월가의 금융 세력은 그 이자로 돈을 번 것이 바로 1, 2차 세계대전과 6.25 한국전쟁 그리고 베트남 전쟁이며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이러한 음모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미국의 일반 시민들도 모르고 더욱이 남한에서 반공을 외치는 보수 시민들도 모르는 비밀이다.